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조금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랬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걸 알파로 좀 더 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 개념 정도는 체크하고 오라 그랬죠. 이게 추상적 시장도 있고 구체적 시장도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을 보는 거다. 그리고 구체적 시장 하면은 예외적으로 구체적 시장을 볼 수는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시장이라고 할 때는 지리적 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이번 순환은 뭐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국수, 국지성과 수급조절 곤란성, 이거는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국지성이라는 것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걸 시장 분화 현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급조절 곤란성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 곤란하다, 이것은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급 조절이 어려우면 특히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고요? 시장이 배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경제학 같으면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서 약간은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원 배분 기능, 이런 공간이다, 토지다, 이런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격 창조 기능, 부동산 시장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론은 원래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늘도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어제는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다 정보가 반영돼서 그런 거거든요.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그리스에서 이 최저 환율인가 뭐 그거를 포기했대요. 근데 그게 막 우리나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한 해 만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받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이 자산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 안전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입니다. 달러. 이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만큼이나 안전한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가 경제가 불안해지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달러로 바꿔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자 많이 줄게, 가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미국의 이자보다 더 높게, 많이 높게 쳐줄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안 나간다고요, 달러가. 자, 그러면 돈 빌린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난리 나겠죠. 난리 납니다. 그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죠.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 하나같이 약세. 대부분 약세요. 그런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한 5%, 막 6% 올라갈 주식도 그런 것 때문에 한 1%, 2%밖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회사인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데 묻혀가지고 많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에 그냥 바로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소식에. 그런 식으로 시장에 정보가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말입니다. 정보의 효율성.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뭐고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그럼 뭐예요? 효율적이라는 거죠.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효율성이에요. 여기서는 정보 측면에서의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정보 중에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효율적이요, 비효율적이요? 예?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요. 반영되어 있다고요. 반영되어 있으면 뭐예요? 반영되어 있으면 효율적이에요. 과거 정보는 정보가 이미 아닌데. 근데 그것도 반영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과거 정보조차도. 과거 정보조차도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법 배우시잖아요. 국토종합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여러 계획들이 있죠. 이런 거 다 사전에 발표하죠. 5년 전, 10년 전에 다 발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지 사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분석하고 토지를 살까요? 이미 다 알려진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면서요. 거의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 구청의회, 구의회 의원들이 회의하는 거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번 열람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땅땅땅 두드리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땅땅땅 두드려 줘야 구청장이 집행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국회에서 땅땅땅 해줘야 정부에서 돈을 예산을 쓰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의회 의원들의 월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4, 5천 되나요? 연봉이? 4, 5천? 그 사람들이 그 돈 보고 그거 하려고 할까요? 거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접합니다. 지네들 아직 결정 내리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땅땅땅 하기 전에도. 그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손쉽고 빠릅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끝내주겠죠.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권 사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르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땅땅땅 두드리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의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열람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보통 잘 검토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유심히 살펴보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물어라도 보라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하는 사업이 있냐, 뭐 회의, 지난번에 회의했는데 회의한 그 회기 동안 뭐 어떤 회의, 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회의를 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그때에 그것만 맞춰서 이렇게 열람을 한다거나, 다 볼 수는 없다면. 과거 정보가 반영된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정보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도의 정보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한 이쪽 분야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모르면 안 되겠죠. 일반인들은 모를지라도. 다음에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된다면은요.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된다. 그럼 효율적이요, 비효율적이요? 이것도 효율적이에요. 반영되니까. 근데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거 하고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거 하고는 효율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반영되는 정도,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정도의 효율성을 약성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까지 반영되는 시장?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거요. 내부 정보 반영. 사실 내부 정보가 반영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돼요. 내부 정보가 반영된다면 이미 주가는 발표하기도 전에 올라야 되거든요. 내부 정보가 반영된다는 얘기는 가격에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내부 정보를 갖고서 다른 사람은 내부 정보 없고 나만 내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내부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면 그 정보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이미 반영되면 그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그런 시장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발표하지도 않은 내부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걸 개념적으로 생각한다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현실은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현실은 이런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이거는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있다면 가장 강한 상태의 효율적일 것이다.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니까. 자, 이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요.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이런 시장은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근데 누군가가 현재 공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다 과거 정보만 갖고 있는데 저 혼자 현재 공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만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근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이런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시장에는 이만큼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그거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이거보다 우수한 정보라야 돼요. 내부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 있을까요? 내부 정보보다는 우수한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수한 정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약성, 준강성, 강성효율적 시장에서 일단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 139쪽에 약성효율적 시장에 보시면은 반가로 2번을 보십시오. 반가로 1번, 그 반가로 1번에도 있네요. 반가로 1번에 현재 시장 가치에 과거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이걸 뭐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으로서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용어 있죠. 기술적 분석은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장에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는 똑같은 수준의 정보죠. 그래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초과이윤이 안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 보세요. 가로 3번에 거기에 이제 반가로 2번에 보시면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체크하시고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이제 용어를 함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어디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분석한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분석을 통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나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런 내부 정보를 가져가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효율성이 무슨 효율성이다? 정보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정보를 즉각 반영하면은 효율적이고 정보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면은 비효율적이다. 근데 그 정보가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준강성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따질 때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왜?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단어들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여기까지요. 제가 아까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 2월 달에는 요 약성, 준강성, 강성 요 구분하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용어, 뜻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환은 요 정도고요. 140쪽의 할당 효율적 시장 요거는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따로 보지 마세요. 표시를 해 두세요. 다음 순환, 이 순환 이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순환 이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미리부터 보면은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경기 변동론으로 가십시오. 156쪽 경기 변동론. 자,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59쪽에 경기 변동의 특징하고요. 6절에 제6절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별 특징 여기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156쪽 7쪽에 있는 그 경기 변동의 유형 요걸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미집 모형은 맨 뒤에 있는 거미집 모형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7절에 있는 거미집 모형 최근 3년간 거미집 모형이 연속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으로 치자면 4번이나 출제됐어요. 거미집 모형이 이렇게 출제 많이 될 주제가 아니에요. 그 다른 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별 특징 이런 것을 질문을 해야 그게 정상인데 지금 최근까지 너무 거미집 모형에 집중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경기 변동에서 경기 변동의 이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기 변동의 유형. 어떻게 보면 이제 종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순환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 장기 변동 이런 유형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부동산 경기 특징. 그러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렇게.
부동산 경기 특징. 그다음에 순환 국면별 특징.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 요거 좀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경기 변동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경기가 변동한다 그러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합니까? 안 좋다라고 합니까? 안 좋다라고 하죠.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뭘 보고 안 좋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경기가 좋은데?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나요? 소득이 줄었어요? 소득이 줄었어요? 어떤 사람은 줄고 어떤 사람은 줄지 않고, 물론 다 줄 수는 없고요. 다 늘어날 수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늘어남이 없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려면 작년보다 더 맛난 음식, 더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더 좋은 물건 소비하고, 더 많은 양 소비하고, 이게 돼야 경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코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때 반드시 뭐를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이 물건의 생산량을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 많아진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경기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건축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건축된 부동산이 미분양으로 쌓이면 안 되고 분양도 돼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건물 짓는 것도 더 줄고요.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부동산 경기는 안 좋은 거죠.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물 생산의 실물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함께 보고 우리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156쪽의 경기 변동의 개념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인 경제 활동, 총체적인 생산 유통 소비 활동입니다. 이것이 상승과 하락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기 변동에는 순환 변동, 장기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 중 주된 관찰 대상은 순환적 변동이므로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서 이러한 변동을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요,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변동이란 경기 변동을 구성하는 여러 변동 요인 중 경제 활동의 장기적인 추세 변동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자,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은 장기적인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기 변동 이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숫자들이죠. 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 들쭉날쭉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또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다가요.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 불규칙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결국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장기적인 추세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 장기적인 추세가 있고요. 그 장기적인 추세에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이 이탈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이탈이 발생하는 이걸 무슨 변동이라 한다고요? 순환 변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걸 하나의 주기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주기가 반복되고 있죠. 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기는 반복되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주기가 반복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순환 변동이라 하는데, 이 순환 변동을 이 장기적인 추세 변동을 수평으로 바꿨을 때 오르락 내리락 이걸로 이제 단순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거 이제 용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뭐고요? 정점. 여기가 저점.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호황. 여기가 후퇴. 여기가 불황. 요거 호황, 후퇴, 불황이에요. 여기가 회복이에요, 회복. 요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여기가 정점이고요. 이게 저점이죠. 요 높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국면으로 나누는 거라 그래요, 사국면. 근데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고요. 내수로 나눌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는 뭐 확장과 수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순환 변동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살펴봅니다. 순환 변동. 그러니까 이 경기 변동의 유형에 순환 변동도 있고 나머지 있잖아요. 계절 변동도 있고 또 무작위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도 있는데 얘네들은 뜻만 알면 돼요. 그 중에서도 얘네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요. 장기 변동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오른쪽에 장기 변동이 있기는 하죠.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적 변동 해서요. 장기적 변동이란 통상적으로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일반 경제가 나아가는 전반적인 방향을 말합니다. 부동산 부문에서의 장기 변동은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은 중요도는 낮아요. 그 계절 변동이나 무작위 변동 이런 것들을 그 뜻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절 변동은 1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을 계절적 변동을 해요.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에 공실이 있다는 거랑 또는 여름철에 부동산 거래 잘 이루어지지 않죠. 봄, 가을철에 주로 나타나는 거 이것들이 모두 다 계절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변동은 갑작스런 변화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자연재해가 나타난다거나 정부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작위 변동입니다. 이 무작위 변동은 대체로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 갑작스러운 피크나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대체로 무작위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그 주가 흐름도 보면은요, 우리 저 연평도 포격전 그런 거 터지면은 그날 주가 막 떨어지고 또 김정일 죽었다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변동이에요? 그런 게 다 무작위 변동이에요. 그런 거 터지면은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사러 달려가야 돼요. 주식 사러 달려가야 된다. 그런 것들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회복이 돼요. 뚝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경험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런 거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9.11 테러 났을 때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달 내에 바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던 거.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돼요.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엄청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때 잠깐 샀다가, 이렇게 한두 달쯤 하면은 이제, 다시 한 10% 이상씩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 1년에 두 번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인내심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발을 들여 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맛을 들였잖아요. 맛을 들이면 참지를 못합니다.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딱 먹고 났으면 이제 잊고 살아야 돼, 잊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터졌다 그러면 얼른 또 사고, 또 한두 달 있다 팔고, 요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번 날리는 셈 치고 한 1, 200 정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1, 200 정도 이렇게 그날 탁 터졌다 그러면 그날 탁 사놓는 거 한 1, 200만 원어치.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면은 한 10% 정도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특히 또 일본에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글쎄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 하여튼 많이 이게 괜찮은 회사인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괜찮은 회사인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테크윈인가요? 삼성 테크윈? 그게 하나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지금 엄청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하나로 넘어가면 기업 이미지가 벌써 다르잖아요. 삼성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한화 뭐하고 이게 이미지가 확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도껏 떨어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 이 어떤 조정을 보일 때 지금 물론 이 삼성 브랜드 갖고 있는 거하고 하나 브랜드 갖고 있는 거는 달라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살만하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런 욕심이 생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 주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 코스닥 업종 중에 가장 그 1위 업체가 무슨 저건데 바이오 관련 저건데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돌면서 이게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한가를 몇 번 맞았어요. 3번. 하한가를 3번인가 맞았거든요. 하한가 3번 맞으면 올라올 때 다시 상한가 3번 치면 더블이 돼요. 거의 더블이 될 수 있어요. 거의 더블. 한 서너 번 이렇게 맞았는데 야 그때는 정말 한 1,000만 원 묻어주고 싶더라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간이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제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예. 간이 그렇게 크지 못해서 100단위 주식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장난삼아 한번 해보라는 뜻인데 근데 그게요 정말로 한두 달도 안 돼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됐을 때는 더블이 넘는 거예요. 사놓으면은. 예, 근데 차마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하한가를 3번을 맞았으면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예, 마지막엔 4번째 하한가 찍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한가 4번째 찍었을 때 샀으면은 바로 그날 15% 먹는 거예요. 그날 15%. 근데 지금까지 아예 회사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게 코스닥 1위 업체예요. 코스닥 1위 업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뭐 한 번쯤은 그렇게 이렇게 던져 놓을 수도 있죠. 우리 애 통장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애 통장 이 시험 삼아 이제 교육 목적으로 50만 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애한테 주식 사는 거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근데 우리 애 가지고 장난쳐요. 자, 어쨌든 그런 무작위 변동은 그래요. 무작위 변동은 갑작스런 어떤 충격 때문인데 대체로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그럼 거꾸로요. 거꾸로. 어떤 회사가 마침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가 개발했대요. 막 호재가 터졌어요. 그날 상한가 치죠. 될 수 있으면 그날 파는 게 좋아요.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반절만 파는 거예요. 반절만. 혹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남긴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유형이 있고요. 경기 변동의 유형.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의 특징이겠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교재 158쪽을 보시면 경기 변동의 개념, 요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 변동이든 부동산 경기 변동이든 큰 차이는 없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부동산에서의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강 등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 경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에서는 그 밑에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봐주시고요. 밑에 부동산 공급량,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량,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변동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종합적.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속에 공급 지표라 되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래량도 있죠. 거래량은 무슨 지표? 수요 지표죠. 수요 지표고요. 또 가격 변동도 봐야 돼요. 이거는 보조 지표. 함께 봐야 돼, 함께. 일단 얘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건축도 안 되는데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건축은 돼도 거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미분양으로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은 이제 보조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제5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자, 거기에서 그 동그라미 1번은 여기도 이제 국지적, 지역적으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여기도 국지성 나오죠. 경기 변동도 어떻게 나타나는 거요? 국지적, 지역적으로 나타납니다. 국지적, 지역적.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2번은 주기는 약 2배 정도라고 하죠. 주기는. 그리고 주기는 약 2배 정도 길고, 그리고 진폭이 더 커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진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 경기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주기가 길게 나타납니다. 일반 경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폭도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보시면은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런 말 있죠. 타성 기간이 길다. 그 타성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는 쭉 올라가다가 쉽게 꺾여 내려가는데 부동산 경기는 쉽게 안 꺾이고 쭉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게 타성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경기는 떨어지다가 쉽게 회복이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쭉 갔다가 뒤늦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폭은 더 크고 주기는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병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띠거든요. 자, 여러 가지 모습을 띠는데 넘어가시면은 4번과 5번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번, 5번. 그러니까 부문별로, 일단 부문시장별로 돼 있죠. 4번에는. 부문시장별로 볼 때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하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각각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 경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경기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일반 경기가 좋다면은 그거는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한 거죠. 일반 경기가 좋다는 건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그럼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면은 그동안 그 과정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이 이용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에 자본이나 노동 이런 것들이 어디로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투입된다는 얘기죠. 자본과 노동이 여기에 투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투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는. 이쪽은 투입이 잘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역행이 역행.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서로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역행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함께 움직여도. 근데 요거 가중평균 하면은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가중평균 개념도 밴드에 올렸죠? 가중평균 개념도 밴드에 올렸어요. 이거는 가중평균 하면은 얘 숫자와 얘 숫자 가운데 어디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경기를 나타내는 숫자보다는 약간 뒤쳐져서 나타나요. 이게 100의 위치에 있고 이게 100의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얘가 50의 위치에 있으면 얘네들을 가중평균 하면은
100보다는 이쪽으로 오고 50보다는 저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럼 100보다는 약간 뒤쳐서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은 후순환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요. 후순환. 됐습니까? 후순환적 성격을 갖는다. 가중평균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 4번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병행하고 얘는 역행하는 관계 있는데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후순환적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공용 부동산 등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6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우경사 비대칭 있죠. 그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그 경기 변동 이걸 그래프로 그렸다가 지웠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길어요. 근데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짧아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경사 비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회복을 거쳐서는 서서히 되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좀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저점까지 가고 그 얘기예요. 다음에 7번은 통상적으로 지역적 국지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어떤 지역에서 출발한 그 경기 변동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그 국면별 특징 이것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국면별 특징은 요거 보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게 이제 순환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요. 순환 경기 순환 국면. 이것은 이제 맨 먼저 하향 시장 있나요? 하회 상후 이렇게 하향 시장,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이렇게 하고요. 여기 안정 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이 있습니다. 안정 시장. 자, 요거를 주의를 하시고요. 이거는 부동산 경기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경기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부동산 경기에서만 얘기하는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그려 놓고요. 하회 상후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이제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주제별로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 뭐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요 주제별로 놓고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 자, 요 하향 시장에선 가격이 어떻겠어요? 가격이 거의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만큼 쭉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향 시장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거래는 이때는 거래가 거의 없겠죠. 그러다가 거래가 한두 건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거래가 많겠죠. 거래가 활발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모습, 중개사무소에 그 나타나는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거의 팔이 날리고 있는 거고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 한두 건 겨우겨우 이제 근근히 견디는 거죠. 그러다 이때는요, 밥도 못 먹고 일해야 돼요. 그러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요, 밥도 못 먹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쓰는데,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계약서 쓰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쓰는데. 하루에 몇 건씩 쓰면은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죠. 계속 계약서 쓰면은. 그럴 때고 이때는. 이때는 이제 밥 먹을 시간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되면 우는 소리 나오고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흐름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매수인과 매도인을 누구를 중시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시기에, 경기가 올라가는 시기에 누구를 중시해야 될까요? 사는 사람을 중시해야 될까요? 파는 사람을 중시해야 될까요? 올라갈 때는 파는 사람이 안 팔라 그런다고.
조금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올라가면 팔아야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관망한다고,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매도인한테 이렇게 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매도인을 좀 중시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요. 맞나요? 그럴듯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한참 생각하면 시험이 이미 끝나요. 그러니까 상도 하수 아예 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해요. 됐나요? 그럼 되는 거고, 과거 사례 가격 의미, 이거는 좀 감정평가를 공부를 해야 조금은 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시장이 내리막길이 있고 시장이 오르막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내리막길일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여기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할 때 과거 사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거래된 사례를 볼 텐데, 그 사례 가격이 지금 시점에서는 저 위에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그럼 지금 평가를 한다면은 그 평가 가액은 과거 사례 가격보다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막길이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어요. 내리막에서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근데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한의. 지금 과거 사례 가격보다는 높게 평가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 어렵냐고 이게. 상도 하수 하면 되고, 이거는 이거 그림 보면 되고, 별로 할 거 없어. 그 외에 추가로 할 게 별 거 없어요.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하면은 공부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몇 번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해서요. 도심지 점포 있죠.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이요. 이런 것들은 공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도심지 점포는 공실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경기 안 좋다 해도 명동 한복판에는 북적북적 거리죠. 그리고 여기도 비교적 이 근방에서는 좀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거의 공실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장사 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건물 한 개 갖고 있으면 이제 짭짤하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주변에 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개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저한테 아는 사람이 있냐.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 분석. 우리 투자론에서 할 거예요. 임대료 수입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투자론의 학습, 우리 공부할 때는 임대료 수입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공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비도 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투자자들한테 브리핑 할 때는요, 경비 안 빼고 수익률 계산해요. 공실 없다고 생각하고 수익률 계산해요. 공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100%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실 안 빼요. 그리고 경비도 안 빼요. 그리고 수익률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 한 창고 중심상가, 중심상가의 상가는 공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계속 그 바뀌면 바로바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공실 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것도 그 임대료 외에 따로 관리비 받잖아요. 그걸로 충당을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대료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뭐 경비 같은 거 떼는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할 때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도심지 점포 같은 경우에, 한창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 같은 게 없다고요. 이런 그 경우는 불황을 잘 안 탄다고요. 그리고 호황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 특별히 시세 차익을 얻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료 수입, 요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라 그래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미집 모형부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좀 쉬고 이제 정책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